지금 아피트에서 중국대는 수호지교 강하고 수호지교 진 낚싯대가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그러니까 일본처럼 이게 뽑기식으로 좀 멋있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로는 빼기식의 낚싯대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휨새나 보디 랜딩력 그런 것들이 일본 때 많이 뒤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써보시면 어떻게 보면 일본 때에 비해서 멋있진 않겠지만 그래도 좋은 낚싯대를 쓰고 계시다는 자부심은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소자도 지금 같이 소자, 대자, 왕자도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리가 나쁘신 분이나 오래 앉아있을 때 경우에 중순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많이 저립니다. 한 시간이나 2시간씩 앉아있다 보면. 근데 그런 부분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소자를 애용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대로 되어 있는데 클램프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뜰채 같은 경우는 입구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넓게 되어 있어서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튀어나가거나 그런 염려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낚싯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일단은 많은 내용들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내려올 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시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연말이고 또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시점이라서 많은 부분이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오실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사실은 죄송스러운 말씀이죠. 별로 준비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채비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주로 사용하고 있었던 채비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지금 굉장히 간단하고 특이한 채비법인데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저기 이 호사키 끝에 먼저 채비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끝에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다가 손가락을 하나 이렇게 넣고요. 고리를 이렇게 만드셨으면 손가락 한번 넣어보세요. 손가락을 이렇게 찌르시고 하나, 둘, 세 번을 감으신 다음에 이 구멍 속으로 엄지손가락을 넣으세요. 엄지손가락을 넣으시고 이 긴 원줄 있죠? 긴 원줄을 잡고 밖으로 이렇게 빼보십시오. 그러면 이 호사키에 묶이는 호사키 채비법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당기시면 고리가 줄어들죠. 그 상태로 묶으시면 돼요. 근데 이 채비법의 단점이 모노줄 같은 경우는 좀 잘 미끌립니다. 이런 경우에 이게 짧은 이 원줄이 밀려 들어가서 채비가 빠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밖에다가 고리를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밀려 들어가더라도 이 고리에 걸리기 때문에 채비 전체를 잃어버릴 염려가 없으실 거예요. 이거를 한번 여기다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낚싯대들은 전부 다 지금 후설깃이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사실은 낚싯대 원줄하고 낚싯대하고 필요 없는 어떻게 보면 여유라 그럴까요? 우리는 굉장히 빨리 챔질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약간 오는 바람에 입질이 왔을 시에 후킹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때들을 사시면 아주 짧게 묶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챔질이랑 나의 움직임을 원줄에 바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짧게 묶여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새 물건이라서 묶지는 않겠고요. 여기다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긴 원줄을 한번 이렇게 당겨보세요. 힘껏 당겨도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채비 자체에 묶거나 매듭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채비가 터져나가는 염려도 이 부분에서는 없습니다. 여기서 많이 당겨도 거의 안 빠집니다. 여기 이제 뭐 원줄이 끊어지면 끊어졌지 여기가 사실 밀릴 일은 없거든요. 그리고 채비를 회수하실 때는 짧은 부분을 이렇게 그냥 잡고 당겨내시면 이렇게 다시 벌어집니다. 그래서 채비 보관하기도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찌가 들어가고 그 밑에 바늘이 달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나눠드린 도래가 보이시죠? 도래의 이제 그 고리의 연결법인데요. 원줄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딱 바늘 접으셨죠? 접은 부분에 이렇게 접은 부분을 이 동그란 도래를 끼워주세요. 끼워주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끼워주세요. 원줄을 반으로 접으시고 도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끼우셨죠?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한번 묶어주세요. 이거를 끝에가 좀 길게 나오도록 해서 한번 그냥 묶어주세요. 이렇게 안으로 그냥 우리 한번 묶는 거 있죠? 매듭을 이렇게 지게 묶어주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 도래를 이 원 안으로 끼워주세요. 그러니까 끝에 여유 있게 남아있는 이 원 안으로 끼워주시고 도래를 잡고 쭉 당겨보세요. 이게 사실 루어 쪽에서 나온 매듭법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원래가 제가 아마 루어를 계속했었으면 루어의 선구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제가 1990 몇 년도 굉장히 군대 제대한 이후에 바로 시작을 했었어가지고 근데 그때 배웠던 매듭법인데 우리나라 이 중국 낚시에 굉장히 그러니까 중중 낚시는 좀 채비가 간결할수록 입질이 좀 더 선명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채비를 사실 응용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좋은 게요. 이게 매듭이 정확히 저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끊기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통 이게 하다 보면 우리 낚시를 하다 보면 매듭 부분에서 채비가 많이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절대 터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원줄 중간에 터졌으면 터졌지 이 부분에서는 터지는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매듭이 정확하게 젖어지지 않고 매듭도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터질 일은 없고 이 부분은 또 밀리지도 않아요 전혀. 그러니까 이건 아주 짧게 자르셔도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여기다가 이제 화장지가 보통 두 겹으로 되어 있죠.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한 겹만 벗겨내세요. 그리고 요만하게 자르시고 여기다 감으세요. 여기다 이렇게 한 요 정도 되게 감으시고 그 위에다 편납을 담으시면 굉장히 간결한 채비법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혹시 이 부분? 예. 지금 이거는 절대 편납볼도를 안 쓰고 희집이 쓴단 말이에요. 예. 왜 편납볼도를 쓰지 않냐면요. 사실 여름철 활성기 때는 그만큼 찌가 커집니다. 커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편납볼도 홀도를 끼고 편납을 감추라도 충분히 여유가 되는데 지금처럼 동절기에서 점점 찌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찌가 작아지다 보면 편납볼도를 지탱하지 못하는 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납볼도는 중층 쪽에는 사실 전혀 쓰진 않습니다. 감기가 파이잖아 편납 감기가. 아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휴지를 감으시고 보통 여러분 가이드를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편납을 이렇게 꺾으세요. 아주
한 1.5mm 정도, 그 정도 끝에만 꺾으시고, 그리고 거기다 대시고,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밀어가면서 감으시면 좀 나아질 거예요. 물론 좀 감기가 좀 어려운 면이 없지는 않은데, 그렇게 하면 간결한 체비법이 되기 때문에 아주 미약한 입질에서는 조금 더 선명한 입질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비법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해되시는 걸 하고 지금 이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중에 지금 우리 코로나 시에는 모노필라멘트 줄 지금 제가 지금 여기서 매장에 갖고 왔는데요. 모노필라멘트 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목줄도 모노필라멘트, 원줄도 모노필라멘트입니다. 우리가 낚시를 시작할 때 내가 어떤 낚시를 시작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원줄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실은 무작정 카본줄이 튼튼하니까 카본줄을 쓴다. 모노줄이 좋대더라 해서 모노줄 쓴다. 사실 그렇게 원줄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낚시를 시작할 때 이치가 과연 이 원줄의 무게를 지지해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선택의 수단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 활성기, 고활성기 때는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원줄 같은 경우는, 목줄은, 틀려지겠지만, 원줄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특히 지금처럼 예민한 시기에는 카본줄 같은 경우를 쓰게 되면, 찌가 이 원줄 무게에도 이기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찌가 점점, 처음 낚시 때 만약에 내가 5분 맞춤에 낚시를 시작했다 그러면 한참 진행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찌 움직임이 이상하다. 그런 경우에 사실 원줄에 물을 먹어가면서 카본줄 같은 경우에는 물을 먹으면서 찌 부력 자체를 변화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원줄이 무거워지면서 늘어지면서 이 찌를 점점 끌고 온다는 소리죠. 끌고 오면서 서있던 채비에 약간 사선시키던 찌는 잠기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겨울철에는 될 수 있으면 물에 어느 정도 뜰 수 있는, 물속에 살짝 잠길 수 있는 모노줄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틀림없이 카본줄이 튼튼하긴 하지만 저부력질, 찌 몸통 요만한 찌들을 쓰고 계신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낚시를 진행하면서 수시로 다시 찌맞춤을 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모노줄을 써주시는 게 좋은데, 모노줄 같은 경우에 단점이 사실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줄을 써주시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모노줄의 최고의 약점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줄이. 근데 지금 제가 이걸 당겼는데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에 판매하고 있는 카포스라는 이 헤라목줄, 제가 사실은 이거를 써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좋은 줄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고요. 목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현재 낚시를 하면서 굉장히 지금 세밀해져야 됩니다. 세밀해져야 된다는 소리가 뭐냐면 떡볶이만 아니라 모든 지금 살아있는 동물은 겨울철이 추워지는 이 겨울철에는 굉장히 웅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웅크려지는 와중에 물속에 이 차가운 지금 얼음판 밑에 있는 고기는 그만큼 활동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했겠지만 일본에서 나온 얘기는 그러니까 수온이 8도 정도 때까지는 먹이 활동을 한답니다. 찾아다니면서. 근데 8도 이하가 떨어지면서 그만큼 점점 활동력이 떨어지고 수온 4도씨 이하가 되면 거의 동면 상태에 들어간대요. 근데 붕어 같은 경우는 동면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그래도 자기가 배고프면 다니면서 먹는데 겨울철에 먹이 취 습성은 떡밥 본체에 달려든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항상 떡밥이 떨어져 있으면 최고로 미세한 가루에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건 어떤 낚시를 하든지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내림 낚시라고 했을 때, 양반을 찍는 내림 낚시를 했을 때 한겨울에는 사실 입질을 많이 받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붕어가 먹이를 보고 그러니까 보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딴 것들을 먹다가 어쩌다 빨려 들어가면 혹시 잡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덩어리가 되어 있는 그 떡밥을 바로 보고 반응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반을 소꿉질이는 지금 현실적에는 맞지 않는, 그래서 우동 세트가 개발이 됐고 우동 세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줄의 그 선택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후루룩 카본 계열의 목줄은 굉장히 나름대로 좀 뻣뻣한 면이 있습니다. 뻣뻣하기 때문에 일자로 슬려는 성질이 강하죠. 그리고 나이론 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같은 호수의 목줄, 같은 굵기의 목줄이더라도 좀 부드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낚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목줄의 선택도 달라져야 됩니다. 뭐냐면 여름철 우동 세트 같은 경우에는 붕어들이 우동을 직접 보고 먹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좀 이따 설명이 되어지는 내용이지만, 그런 경우에는 목줄 일자로 서 있는 경우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직접 먹이에 반응을 할 경우에는 일자로 서 있는 목줄이 훨씬 더 좋죠. 오음이라고 해서 먹이의 직접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주위에서 그러니까 집어제에서 내려오는 가루나 아주 미세한 입자만 흡입을 하는 경우에는 멀리서 뻐끔뻐끔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친낚시를 가까이서 작은 초친낚시를 하다가 보면 밥이 이렇게 내려가면 붕어가 이렇게 물색이 맑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 타는 여기고, 틀림없이 밥은 여기 있는데, 붕어들이 이 주위를 동그랗게 돌아서 뻐끔뻐끔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직접 먹이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나이론 계통이 모노줄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부드럽기 때문에 훨씬 더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건이 잘 조성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낚시, 그리고 현재 붕어 상태를 감안을 해서 목줄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낚시를 할 때, 활성기 때는 보통 4, 5바늘 이상의 큰 바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점점 바늘이 작아지죠. 이 작아지는 원인이 무엇이냐? 붕어의 흡입력이 그만큼 약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이 고기로 뻐끔 되고 있지만, 빨아들이는 흡입력, 그리고 그러니까 집어 분해 차이. 겨울에는 그만큼 먹이에 대한 반응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집어가 되는 고기도 그만큼 적다고 봅니다. 많은 붕어가 집어가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먹이 경쟁력 때문에 많이 빨아들이겠죠. 근데 겨울에는 그만큼의 집어를 시키기도 어렵고, 또 집어가 어느 정도 됐더라도 먹이 경쟁력이 벌어질 만큼의 붕어들이 집어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그만큼의 거기에 따라서 흡입력도 계절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바늘은 점점 작아져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우동 세트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가장 최근에는 1억 바늘까지 써봤습니다. 1억 바늘까지 써봤는데, 최근, 가장 이전까지만 해도 거의 2억 바늘을 썼거든요. 그 전에 물론 3호, 4호, 큰 호수의 바늘을 썼지만, 작은 바늘을 쓰는 이유가, 떡붕어의 상태나 집어력에 따라서 바늘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강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번이 사실 3번 정도 되는데, 이전에는 클럽 위주의 강의를 몇 번 했습니다. 다 아는 얼굴이었고, 부담감이 그만큼 덜해가지고, 말하기도 편했고, 그랬는데, 오늘은 힘드네요, 사실은. 제가, 준비해가지고 온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내용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말들이 항상 이거였거든요. 지금 속고줄이 낚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인데, 중충에서 속고줄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속고줄이 낚시가 있고, 속고줄이 낚시가 무엇이냐면 설명을 안 해요. 여러분들께서 대충 알고 있어요. 속고줄이 낚시가 기본적으로 양바늘 속고줄이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내림 낚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계통으로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채비법은 일본의 속고줄에서 따오는 게 정확히 맞다고 봅니다.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 중충 낚시가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그건 자료에도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맞습니다. 1997년도에 대전 쪽에 일본 낚시인들이 클럽을 조직해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래 지속되지 못했어요. 그 클럽이. 왜 오래 지속되지 못했냐면 우리나라 그때는 정상적으로 중충 낚시라고 활동을 낚시 클럽이라고 활동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클럽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클 줄 알았는데 1년도 못 버티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 클럽, 중충 클럽이. 제가 그 클럽 이름도 모르겠고 총 인원도 모르겠고 저 같은 경우는 자료 그때 당시에 이제 사실 낚시 춘추에서 그 내용을 봤던 내용인데 저는 이런 낚시는 보급이 많이 되고 많이 알려지고 사람이 많이 늘어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년도 못 버티고 그 클럽이 없어졌습니다. 그 없어진 원인이 사실은 일본의 낚시라는 것 때문에 배타적인 우리나라 사람들 특유의 배타적인 그런 것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저희 할아버님께서 일본 본토에 징용으로 끌려가서 노동자로 끌려가서 그런 개인적인 아픈 역사가 있어서 사실은 이 낚시를 이렇게까지 좋아하게 하게 되고 많이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저도. 근데 우연치 않은 계기로 사실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그 이후에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타이완 낚시라고 중국에서 타이완을 넘어가서 타이완에서 우리나라로 어떤 사람이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낚시가 일본 낚시인데 왜 굳이 타이완 낚시라고 설명이 되어지느냐? 그 이유는 지금처럼 간단한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타이완 낚시라고 시작이 됐다가 제가 그거 도입되고 바로 조금 있다가 시작이 된 사람이거든요. 네. 도입이 되고 그 이후에 속공 낚시라고 이름이 개명됐어요. 개명됐다가 한 2005년도 정도를 거치면서 지금의 내림 낚시라는 말로 정착이 된 낚시입니다. 근데 이 중충 낚시가 참 웃긴 게 일본만의 낚시라고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중충 낚시가 전혀 없었을까요?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전통 낚시라는 게 사실 찌올림을 목표로 하는 우린 낚시가 사실은 우리나라 전통 낚시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 낚시가 틀림없이 우리나라 낚시가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개발이 되어진 우리나라 낚시가 맞습니다. 그런데 중중 낚시가 과연 우리나라에 없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똑같이 옛날에는 같이 띄울 낚시를 했어요. 일본에서는 청유호수인가 어떤 호수에 헤라고나라는 붕어가 있고 그거를 개량해서 지금 떡붕어가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도 희날이란 중충에 서식하는 떡붕어랑 비슷한 무기가 있죠. 물론 그 희날이를 목표로 중충 낚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헤라고나를 목표로 중충 낚시가 시작된 건 아니었고요. 그럼 뭐였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중충 낚시를 했다고 저는 감히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수수깡으로 낚시해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해봤는데, 사실 계곡에서. 제가 초등학교, 이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그림 이렇게 보는데 그때는 이제 찌가 나름대로 보급이 돼 있었죠. 좀 이상한 찌에 튜브 탁 굵은 거로 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만큼 해서 한 개, 그때 제가 처음, 그러니까 1985년도 제가 85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1984년도 한 12월까지 학력고사가 끝나가지고 12월 아마 요맘때쯤에 한 12월 그때 신일친 날인가 학력고사를 봤던 것 같은데, 그때 저한테는 낚시 때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셨는데 선물 받은 그때는 한 세트에 얼마 하는 그런 낚시대 있죠. 그게 있었는데 한 번도 낚시 가보지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바닷가 출신인데도 저를 한 번도 낚시터에 데려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낚시를 안 해보다가 그 학력고사가 끝나고 그냥 낚시가 가게에서 대충의 채비법, 대충의 찌를 사서 낚시를 갔습니다. 그게 사실은 제가 이제 처음 낚시로 그때 해서 양수리 쪽으로 낚시를 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틀림없이 찌톱이 있었어요. 이 찌톱이 있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 옛날에 찌톱이 존재를 했느냐? 우리나라에 찌톱은 없었죠. 왜? 이 찌톱은 쉽게 말해서 물을 먹지 말아야 되죠. 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엔 이만큼 맞췄다가도 점점 내려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옛날에는 사실 이 찌톱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리고 방수칠이 되진 않았습니다. 방수칠이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오칠밖에 없었죠. 오칠밖에 없었기 때문에 방수칠을 한 탑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찌올림의 낚시를 할 수 있었느냐? 다 똑같이 수수깡 깎아가지고, 수수깡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품파가지고, 이거 대충 집에서 실 하나 갖다가 묶어가지고, 던져놓고, 흐르는 개울물에서, 지나가는 파리나, 부대 껴가지고, 흘러가는 해서, 피레미 잡던 그런 낚시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나라에 뛰어서 하는 낚시가 존재를 했다는 소리죠. 그리고 바닥 낚시도 존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저 역시 그 낚시는 해봤어요, 낚시 배우다가. 옛날에 이제 제가 그때 처음 배울 때 간데라를 켜놓고 낚시를 했었는데, 간데라를 켜놓고 간데라를 켜게 되면 가까운 거리 굉장히 잘 보여요. 근데 먼 거리, 특히 이제 수초 사이의 찌를 뒀을 경우에는 안 보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 바깥에는 있었는데, 바깥 뚜껑 그 하얀 부분 있죠, 아래 거. 하얀 부분을 빼가지고 여기다 끼워가지고 동그랗게 해서 간단하게 치게 되면 요거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있다가 찌가 호사시켰지 까딱까딱까딱 하면 채도 잡고 그랬던 경우가 있지. 그걸 맥낚시라고 하나 먼낚시라고 하나 그거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그렇게 해서 낚시를 밤에는 좀 먼 거리에 그때 한 2칸만이든 나가서 수초 사이에 찌를 두면 잘 안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낚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전통 바다낚시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식의 낚시는 사실은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충낚시가 사실은 존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충낚시를 부인을 하거든요. 일본 애들이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순수하게 낚시 사실 여러분들 낚시 좋아해서 여기 오셨죠? 낚시 얼마나 재밌습니까? 저는 낚시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실은. 이 낚시가 특히 중중낚시가 진짜 재밌는데 중중낚시가 사실은 지금 많이 뭐 속된 말로 죽어 들어가고 있어요. 왜? 저 같은 경우는 참 그 부분이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젊은 사람들이 시작을 해서 배워서 우리 뒷세대를 해서 점점 우리 이게 커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저부터가 이 중중낚시를 정확하게 배우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제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몇 명을 가르쳤는데 그 몇 명이 굉장히 좀 크게 됐어요.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심하나저 빼고 무슨 데가 제 바로 밑에 제자입니다. 근데 와서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장비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중충이 장비값이 만만치 않고 그리고 낚시터를 가게 돼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참 운이 좋게 여러분들이 혜택을 주셔가지고 뭐 낚시도 안 되고 낚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 돈이 많이 들지는 않는데 낚시비 내고 떡밥 사서 하다가 보면 하루에 기름값까지 특히 활성일 때 같은 경우 떡밥 하루에 한 2만 원 정도씩 들어가요. 물속에 들어가고 기름값 해야지, 낚시비 내야지, 밥 먹어야지. 이게 사실은 나름대로 경제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분들한테는 괜찮은 낚시입니다, 이게. 근데 사실 경제력이 없는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가는 낚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낚시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함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 이 중중 낚시는 사실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다행히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데 저만큼 어려웠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지금 컴퓨터상의 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보면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피싱 리더, 저기 안 보이는데, 피싱 리더에 매달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최고 잘한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레시피를 가지고 자기만의 낚시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기본적인 지식을 갖지 않으면 절대 발전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초보자들도 어느 선까지는 금방 올라와요. 뭐 중급의 개념이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어느 정도 낚시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실력까지는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의 멘토를 정확히 만난다면 많은 발전이 있을 거예요. 편하게. 저 같은 경우는 십몇 년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뤄왔던 나름대로 공부해왔던 거를 몇 달이면 가르쳐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멘토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중증낚시의 발전, 스스로의 발전의 속도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